새벽 2시 14분 백악관 상황실에 대통령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14개월을 기다리라고? 숫자 하나에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 미사일 1,400발이 쏟아지던 그날 미국의 방패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38,000명의 미군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몰랐던 방패가 날아왔습니다. 표적 소멸, 전탄 격추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못 막은 미사일을 나라조차 없는 쿠르드족이 막아냈습니다. 그들의 무기엔 태극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위해 싸운단 말인가? 록히드 마틴이 8조 원을 걸고 묻으려 했던 그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스털링 차관보님, 정직하게 답해주시죠. 미국 패트리엇의 실제 요격 성공률이 기밀 서류에 적힌 숫자와 일치합니까?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의 유리. 천장 아래에서 터져나온 그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폴란드 대표 크시슈토프 노바크. 국방 차관 출신의 베테랑답게 그의 눈빛은 회의장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미국 대표단 보좌진들이 당황해하며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서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방금 제가 발표한 미국의 중동 방공망 강화안, 즉 패트리엇 팩3와 4드로 이어지는 철갑의 방패가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죠. 그 수치는 기밀 사항입니다만 패트리엇은 걸프전부터 실전 검증을 거친 세계 최고의.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엑셀 파일에 적힌 숫자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노바크가 제 말을 가로막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우리 폴란드가 한국과 논의 중인 48조 원 규모의 방공망 도입 검토서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노르웨이, 체코, 루마니아, 심지어 그리스까지 이미 한국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의리 때문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9개국 대표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광경. 32년간 외교의 최전선을 누빈 저에게도 이런 수치심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시겠죠? 저는 아더 스털링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주한 미 대사관에서 4해 동안 근무하며 한국어 일상회화 정도는 문제없이 구사하는 지안파 외교관입니다. 한국의 야경이 아름답고 불고기가 맛있다는 것쯤은 잘 알았지만 한국이 세계 방산 지도를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제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정회가 선언되자마자 저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머니 속 보안 전화기가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죠. 발신자는 워싱턴의 실라스 쏜. 펜타곤의 무기 도입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부차관보이자 록히드 마틴 출신의 골수 로비스트였습니다. 스털링, 지금 나토 회의장 생중계 보고 있어. 폴란드가 감히 한국산 운운하게 놔둬. 자네 정신 나갔나? 전화를 받자마자 쏜의 고함이 스피커를 찢을듯 울렸습니다. 쏜 부차관보,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9개국이 이미 한국산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이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닥쳐. 외교관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그래? 이건 내 영역이야. 록히드 마틴의 패트리엇 사업을 지키는 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거야. 당장 워싱턴으로 복귀해서 보고서 났어.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쏜의 분노 뒤에는 거대한 카르텔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패트리엇 사업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 퇴직 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죠. 워싱턴에서 그를 돕는 상원 군사위 수석 전문위원 그레이슨 워커까지 합세한다면 한국산 무기 도입은 의회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쏜이 뿌린 한국산 미검증 보고서, 그 석 쪽짜리 허위 문서에도 불구하고 왜 19개국이나 되는 동맹국들이 한국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일까? 저는 복도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로비스트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쓰는 대신 진실을 확인하기로 말이죠.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노르웨이 대표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스털링 차관보, 당신들이 로비 자금을 계산할 때 한국인은 지하 55m 아래서 영혼을 깎아 방패를 만들고 있더군. 납기가 28개월이라고. 한국은 46시간 만에 배치 완료라던데. 46시간. 패트리엇의 28개월과 한국의 46시간. 그 압도적인 수치 차이가 제 뇌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워싱턴으로 돌아가 상황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만 되뇌었습니다. 32년간 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나라, 대한민국의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기도 전에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은 제 숨통을 조일 거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국의 방패가 이미 그 진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북부 산악지대, 그곳에서 벌어진 일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와 이란의 국경 지대인 자그로스 산맥. 이곳의 겨울은 단순히 춥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 공기가 얼음, 파편처럼 허파를 찌르고 화약 연기와 비릿한 금속 냄새가 섞인 안개가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죠. 저는 에반 콜입니다. CIA 현장 조율관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10년 넘게 정보원을 심고 전황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이란 혁명 수비대의 보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놈들은 산등성이 너머에서 최신형 T-72 전차들을 앞세워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작전 중이던 쿠르드 민병대원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기로 했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보급로가 끊겨 도착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병사들의 손에는 낡은 AK 소총뿐이었으니까요. 에반 전차 세대가 서쪽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분 안에 우리 기지가 지도에서 사라질 겁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카말 바르자니 지휘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권총집을 만졌습니다. 펜타곤의 관료들이 워싱턴의 따뜻한 사무실에서 다음 달 예산을 논의하고 있을 때 이곳의 병사들은 방패도 없이 거대한 철갑 괴물 앞에 던져진 셈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능선 아래 바위 틈에 매복해 있던 쿠르드 소년병 하나가 가늘고 긴 발사관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제블린보다 가볍고 날렵해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사격, 바르자니의 외침과 함께 오렌지빛 화염이 좁은 골짜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발사된 유도탄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빠르게 비행하더니 이란 전차의 가장 취약한 윗부분을 정확히 내리찍었습니다. 쾅! 엄청난 폭음과 함께 전차의 포탑이 종이장처럼 날아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단 3분 만에 이란의 정예 전차 부대는 시커먼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그 유도탄의 궤적을 쫓았습니다. GPS 교란 장치가 작동하는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표적을 찾아가는 그 정밀함. 그것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무기와도 달랐습니다.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바르자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방금 사격을 마친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낡은 군번줄을 만지고 있었죠. 바르자니 지휘관, 방금 그 무기 뭡니까? 제블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신형입니까? 바르자니는 말없이 발사관 측면에 붙은 작은 명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한글로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보병용 중거리 유도 무기였습니다. 에반, 당신네 나라 무기는 위대하죠. 하지만 너무 무겁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수송기를 띄웠죠. 나라를 잃고 쫓겨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방패입니다. 바르자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반도에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한국군과 나란히 서 있는 한 외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같은 영혼을 가진 민족이라고. 나라를 빼앗겨보고 전쟁의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들만이 만드는 무기에는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살이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절박함이죠. 당신은 거북이도 난다는 영화를 아십니까? 지뢰를 캐서 팔다리가 잘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죠. 하지만 한국이 만든 이 방패 덕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바르자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에 걸린 할아버지의 군번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한국 땅에서 새겨진 낡은 각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억눌린 자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기술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 그 역사적 무게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즉시 위성 안테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상황실로 보낼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쿠르드 전선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패트리엇의 납기 연장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현장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고 있다. 보병용 장비가 이 정도라면 그들이 숨겨둔 진짜 방공 체계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보고서가 전송된 지 불과 1시간 뒤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확인하기도 전에 미국의 방산, 로비스트들이 이 진실을 덮기 위해 가장 추악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으니까요. 에반 콜의 긴급 보고서가 CIA의 암호화된 서버를 타고 워싱턴의 펜타곤 본청에 도착한 순간 그곳의 공기는 순식간에 발암 물질이라도 퍼진 듯 독하게 변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단순히 한국 무기가 좋다는 감상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뚫리고 있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의 현궁이 이란의 전차 부대를 전멸시켰다는 생생한 목표 확인 보고서였죠. 저 아더 스털링은 브뤼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직감했습니다. 이 진실이 로비스트들의 성벽을 건드리는 순간 저의 외교관 경력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국방부 부차관보 실라스 손의 서늘한 호출이었습니다. 손의 집무실은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타곤의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그가 록히드 마틴 재직 시절 성공시켰던 수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서들이 군장처럼 걸려 있었죠. 그는 제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우던 시가 연기를 제 얼굴을 향해 내뿜으며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스털링, 자네가 보낸 그 보고서 말이야. 당장 삭제. 그리고 CIA 요원이 현장에서 창란 증세를 보여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다고 수정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끈적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실전 데이터입니다. 손 부차관보님, 쿠르드 전사들이 한국 무기로 이란의 반격을 막아냈고 그 현장을 우리 요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걸 덮는 건 국가 안보에 대한 배신입니다. 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보, 자네가 말하는 안보가 록히드 마틴의 8조 원짜리 배당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상원 군사위의 그레이슨, 워커 전문위원이 나토 국가들에게 한국산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서를 돌리고 있어. 자네가 한마디만 더 하면 자네는 동맹국을 기만하고 적국의 무기를 홍보한 반역자로 낙인 찍힐 거야. 이것이 바로 워싱턴을 지배하는 회전문 인사의 추악한 실체였습니다. 방산업체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국방부로 들어와 정책을 결정하고 퇴직하면 다시 그 업체의 고문으로 돌아가 수십억의 연봉을 챙기는 구조. 손에게 한국의 방패는 미군 38,000명을 구할 구원 투수가 아니라 자신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무부 비밀 서버를 통해 소니 각국 대표단에 배포했다는 석 쪽짜리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산 방공 체계의 실전 미검증 사항 요약이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죠. 한국의 천궁은 저온 환경에서 작동 불능이며 주요 부품이 미국산이라 지적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나토 19개국은 손의 허위 문서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한국 무기에 진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차관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보좌관이 긴박하게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손 부차관보가 검증단을 구성했습니다. 내일 새벽 오산기지로 떠납니다. 하지만 검증단 명단을 보니 전부 손의 사람들입니다. CIA의 무기 분석관 코너 헨리와 의회 조사관 브라이언 쇼. 헨리는 록히드 마틴에서 15년간 패트리엇 생산 라인을 지켜봤던 인물이고 쇼는 워커 전문위원의 오른팔입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가 형편없다는 결론을 미리 써놓고 비행기에 오르는 겁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국 현장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면 한국의 방패는 영원히 중동의 하늘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군 병사들의 목숨으로 지불되겠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검증단에 합류하기로 한 겁니다. 손의 사냥개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벌이든 제 눈으로 직접 감시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제 옆자리에는 손의 사냥개들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죠. 구름 위를 날아 태평양을 건너는 내내
저는 한반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로비스트들이 쳐놓은 이 촘촘한 그물을 실력 하나로 찢어버릴 수 있을까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32년 전 제가 한국에서 처음 배웠던 진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통하기엔 워싱턴이 쌓아올린 4조 8천억 원의 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산 기지의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소네 보고서에도 저의 상상 속에도 없던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심장 소리였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의 활주로에 군용기의 바퀴가 닿는 순간 기내를 감돌던 기분 나쁜 정적이 깨졌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자마자 11월 한반도의 칼바람이 제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32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그 특유의 건조하고 매서운 공기. 하지만 지금의 오산 기지는 제가 기억하던 평화로운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는 한국 공군의 수송기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고 그 주변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장비들이 위장막 아래 몸을 숨긴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와 기술진이 야간 조명 아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정밀 기계의 내부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차관보님, 저기 보십시오. 한국 놈들이 벌써 쇼를 준비해둔 모양이군요. 제 옆에 선 CIA 무기 분석관 코너 헨리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소형 고성능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의회 조사관 브라이언 쇼는 마치 죄수를 감시하듯 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실라스 손이 보낸 사냥개들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눈을 번득이는 자들이었죠. 우리를 맞이한 인물은 2명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의 박진혁 소장, 그리고 외교부의 윤채령 국장. 박 소장은 짧게 깎은 머리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었고 윤 국장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지성을 감춘 듯한 냉철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털링 차관보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 국장이 단정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헨리와 쇼는 무례하게도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주변의 장비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례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제 숨겨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국장님, 다시 한국에 오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하자 윤 국장과 박 소장의 눈에 이체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헨리와 쇼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제 뒤에서 주고받을 은밀한 대화가 전부 제 귀에 들어올 테니까요.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 SUV 세 대에 나누어 탔습니다. 박 소장이 제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동하시는 동안 이걸 좀 보시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저희 방산 수출 현황판입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 위에 주황색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각 점에는 국가명과 계약 품목, 그리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의 금액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사우디의 무인기 패키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나토 회원국 과반수가 도입을 검토 중인 천궁2와 엘셈 방공 체계의 수치였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액이 2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성장세죠. 박 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210억 달러.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이 미검증 무기라며 깎아내리던 그 무기들이 이미 전 세계 안보의 핵심 보루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헨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숫자 노름은 치우시죠. 우리가 여기 온 건 그럴듯한 그래프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그 방공 시스템이 이란에 벌 때 타격을 정말 막아낼 수 있는지 그 물리적 증거를 보러 온 겁니다. 쇼 역시 거칠게 노트를 펼치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단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산 부품의 라이선스를 위반했거나 요격 데이터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된다면 즉시 도입 차단 권고안을 발의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박 소장은 대답 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산줄기를 가리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숨겨둔 진짜 증거를 확인하러 가시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방패가 어떻게 재련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SUV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나무 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길을 따라 15분쯤 달렸을 때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무런 간판도 건물다운 흔적도 없는 삭막한 산 중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 콘크리트 구조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지하로 연결된 대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진동음은 지면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55m로 내려갑니다. 이곳이 바로 천궁의 심장부입니다. 박 소장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압력 변화와 함께 우리는 어둠 속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와 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떨리는 그들의 손가락 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낡은 공장이나 조잡한 조립 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죠.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록히드 마틴에서 15년간 근무했다는 헨리조차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기 공장이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 도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지하 55m의 문이 열렸을 때 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LED 조명이었습니다. 습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날카로운 금속향을 머금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우리 일행 앞에 펼쳐진 것은 무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축구장 12개를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이 모든 공간이 오직 천궁2와 엘셈의 요격탄을 찍어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박진혁 소장의 목소리가 거대한 콘크리트 천장에 부딪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CIA 분석관 코너 헨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15년간 패트리엇 생산 라인을 지켜봤다던 그였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간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천 개의 주황색 로봇팔들이 마치 정교한 군무를 추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육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정밀함으로 탄체를 깎고 회로를 심고 보이지 않는 나사 하나하나를 조이고 있었죠. 기계와 기계가 맞물리는 나지막한 위, 소리와 컨베이어 벨트의 규칙적인 진동만이 이곳이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이 복잡한 공정을 전부 기계가 한다고요? 의회 조사관 브라이언 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대형 디스플레이 앞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수치가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현재 이 라인의 요격탄 생산 속도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패트리엇 팩3 생산 라인보다 정확히 12배 빠릅니다. 불량률은 0.008%, 나토 군수품 품질 기준 상한선의 120분의 1 수준이죠. 12배. 헨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실라스 소니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14개월의 납기 단축을 자랑할 때 한국은 이미 그보다 12배나 빠른 속도로 완벽한 방패를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헨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주머니에서 무기 분석용 스캐너를 꺼냈습니다. 손에게 보고할 결함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했을 테니까요. 그는 로봇팔 사이로 다가가 갓 조립된 요격탄의 표면을 스캐닝하고 내부 회로 구성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헨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스캐너의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헨리 분석관, 뭔가 발견했나? 주어가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헨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공차 범위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미제 무기보다도 표면 마감이 정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대량 생산 라인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물건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박 소장이 우리를 이끌고 생산 라인 끝에 거대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완성된 요격탄들이 수천 기씩 적재된 보관 창고가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강철 선반마다 배치된 요격탄들의 측면에서 녹색 LED, 불빛이 일제히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죠. 수천 개의 녹색 빛이 어둠 속에서 호흡하듯 깜빡이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빛의 파도 같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헨리는 들고 있던 스캐너를 힘없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라스 손이 지키려 했던 로키드 마틴의 시대가 이 지하 55m의 심장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로비스트들이 서류 위에서 4조 8천억 원을 논의할 때 한국은 이곳에서 인류를 지킬 가장 정직한 방패를 재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와 쇼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헨리는 떨리는 손으로 귀에 꽂힌 통신기기를 눌렀습니다. 손에게 보고를 올리려는 찰나 박 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기엔 이릅니다. 이제 이 방패들이 실제 하늘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확인하러 가실 시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란의 미사일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한 최고 난도의 사격 시험이 시작됩니다. 박 소장의 말에 헨리의 표정은 다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벽하다고 해서 실제 명중률까지 완벽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은 표정이었죠. 서해안의 해무가 짙게 깔린 사격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소니 보낸 요원들의 눈빛 속에서 지독한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 무기를 검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함정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비겁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서해안의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바다를 통째로 삼켜버린 상태였고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방파제를 때리며 거친 파열음을 내고 있었죠. 관제탑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부딪혔고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은 옷깃을 뚫고 들어와 살결을 핥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사격 시험을 한다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혁 소장과 한국 측 기술진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제탑 내부의 대형 스크린 3개에는 레이더 화면과 기상 데이터, 그리고 발사대의 실시간 영상이 나뉘어 표시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살피던 CIA 분석관 코너 헨리가 갑자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는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밤새 워싱턴의 실라스 손과 통화하며 마지막 함정을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박 소장님, 실사격 전에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적 데이터로 시험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관제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헨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준 것은 미군이 개발한 최신형 스텔스 기동 표적기였습니다. 이란이 운용하는 최신형 미사일의 비행 패턴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완벽하게 모사한 물건이었죠. 스텔스 코팅에 불규칙한 회피 기동까지 더해진 이 시나리오는 사실상 패트리엇조차 요격을 장담할 수 없는 최고 난도의 설정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쉬운 표적 말고 진짜 실전에서 날아올 이란의 칼날을 막아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가져온 강력한 전자전 재밍 장비도 가동하겠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된 상황에서도 당신들의 방패가 작동하는지 봐야겠으니까요. 헨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헨리는 한국이 이 제안을 거절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거절하는 순간 검증 실패 보고서를 쓸 명분이 생기니까요. 저는 박 소장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보다 먼저 움직인 건 외교부의 윤채령 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헨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조건 변경 동의서입니다. 미국 측 스텔스 표적기 사용과 악천후 조건, 그리고 전자전 환경 추가까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윤 국장의 단호한 태도에 헨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니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한국은 이미 읽고 있었던 겁니다. 헨리는 이를 악물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제탑 스크린에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해무를 뚫고 발사된 스텔스 표적기가 미친 듯한 속도로 지그재그 궤적을 그리며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헨리가 노트북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렬한 전자전 노이즈가 레이더 화면을 덮었습니다. 레이더 신호 소실, 표적 식별 불가, 관제실 요원의 외침에 헨리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3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국산 다기능 레이더가 스스로 주파수를 가변하며 재밍을 뚫고 표적을 다시 잡아낸 겁니다. 발사. 박 소장의 명령과 함께 지상에서 천궁2 요격탄이 치솟았습니다. 관제탑 유리창 너머로 주황빛 화염이 해무를 찍고 하늘로 솟구치는 게 보였습니다. 3초, 5초,
7초. 레이더 화면 위에서 두 개의 점이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직격, 표적 소멸, 스크린 위에서 붉은 점이 산산조각 나며 사라졌습니다. 해무 속 어딘가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헨리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은 운일 수 있다고 하셨죠? 이제 이란의 진짜 교리인 벌떼 타격을 시작합니다. 전 표적 사출하십시오. 순식간에 스크린이 수십 개의 붉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저고도로 기어오는 순항 미사일부터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탄도, 미사일까지 각기 다른 속도와 각도로 날아드는 32발의 표적. 이것은 미군 기지 하나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실전 타격 시나리오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관제탑 안에는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낮은 웅웅거림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스스로 표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요격탄을 순차적으로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도에서는 엘셈이, 중저고도에서는 천궁2가 교차하며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 섬광으로 가득 찼고 파편들이 바다로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었습니다. 2분 뒤 관제탑의 모든 스크린에서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전 표적 요격 완료. 성공률 100%. 탐지부터 요격까지 소요 시간은 패트리엇 대비 1.7배 빠릅니다. 관제관의 무미건조한 보고가 정적을 깼습니다. 1.7배. 그것은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영겁의 시간입니다. 헨리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실라스 손의 전화였습니다. 관제탑이 워낙 조용했기에 수화기 넘어 손에 고함이 새어나왔습니다. 헨리, 실패 장면 확보했어. 내일 아침 청문회 자료로 넘겨야 해. 헨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스크린에 찍힌 100%라는 숫자와 패트리엇을 압도하는 데이터들이 그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헨리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로비스트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완벽한 방패는 단순히 기계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닐 것이라고 말이죠. 이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지독한 집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하 55m의 차가운 기계적 완벽함과 서해안 실사격장의 파괴적인 위력을 뒤로하고 박 소장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사격장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군사시설 특유의 삼엄한 경비도 위장막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산자락에 조용히 엎드려 있는 연구소 같았죠.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지하 생산기지의 인공적인 냉기 대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미세한 따뜻함이 감돌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절삭유와 금속 분말이 섞인 독특한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정밀 연마기가 돌아가는 아주 희미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술 브리핑은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의회 조사관 쇼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헨리 역시 이 낡아 보이는 건물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박 소장은 대답 대신 작업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클린룸 복장을 하고 확대경을 쓴 채 손가락 끝으로 무언가를 아주 천천히 조정하고 있었죠. 우리가 들어온 것도 모르는 듯 그는 오직 눈앞의 금속 조각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구상열 수석 기술관입니다. 34년간 미사일 추진체의 핵심 부품만 다뤄온 분이죠. 박 소장의 소개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유리알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거친 금속을 만져온 세월이 담긴 두꺼운 손가락 끝에는 수많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그는 제가 미국 국무부 차관보라는 사실에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제 계급보다 지금 손에 든 금속의 평탄도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이걸 보러 오신 겁니까? 구 기술관이 작업대 위에 두 개의 부품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잘 아는 미제 패트리엇의 추진체 터빈 블레이드였고 오른쪽은 천궁2에 들어가는 부품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헨리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일그러졌습니다. 미국산의 표면을 보십시오. 공구로 깎아낸 미세한 자국들이 보이죠. 이게 초음속 환경에서는 아주 미세한 난류를 일으킵니다. 추진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구 기술관이 한국산 부품을 집어 올렸습니다.
이건 최종 가공 후에 제가 손으로 한 번 더 다듬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연마죠. 기계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기계가 정밀하게 깎아내면 사람이 마지막으로 영혼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발이 없습니다. 헨리가 떨리는 손으로 한국산 부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그 매끄러운 표면을 쓸어내리더니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 수준의 표면 마감을 손으로 한다고요? 34년 동안요? 말도 안 됩니다. 록히드 마틴 엘라베마 공장의 숙련공들도 3년이면 직종을 바꿉니다. 평균 근속이 6년을 넘지 못해요. 박 소장이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구 기술관님 같은 분이 120명 이상 계십니다. 평균 경력 22년이죠. 미국이 자본으로 공장을 돌릴 때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갈아 방패를 만듭니다. 저는 그 순간 이라크 산악지대에서 발을 자니 지휘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잃어보고 전쟁에 모든 것을 잃어본 민족만이 만드는 무기에는 독특한 냄새가 난다는 그 말.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을 기억하는 민족이기에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에 이토록 지독한 집념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구 기술관은 다시 확대경을 쓰고 작업에 몰입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미국의 어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든 상관없다는 듯 오직 자기 앞에 놓인 방패의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그 뒷모습. 그것은 워싱턴의 그 어떤 화려한 연설보다 더 강한 울림으로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짧았습니다. 윤 국장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전화를 받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관제실에서 보았던 그 냉철함보다 더 깊은 위기감이 서렸습니다. 스털링 차관보님, 워싱턴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윤 국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라스 손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펜타곤 비밀 채널을 통해 한국 방산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유포했고 상원 군사위에서는 한국산 도입을 영구히 차단하는 긴급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표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장인 정신에 감동하고 있을 때 워싱턴의 괴물들은 한국의 방패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헨리와 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손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시계는 손의 계획대로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산기지 전체에 거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규모 미사일 발사 임박 경보였습니다. 정보 당국이 포착한 신호에 따르면 1,400발 규모의 미사일이 이미 발사대에 장전된 상태였고 버튼이 눌리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오산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데이터와 서류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이 걸린 잔혹한 현실이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4분 오산기지의 VIP 숙소에서 보안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실라스 손의 허위 보고서와 의회의 차단 결의안, 그리고 중동에 불타는 하늘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저를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전화기 옆 탁자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불빛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보낸 긴급 호출 신호였습니다. 스털링 차관보님, 이란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 발사를 개시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건조하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전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1,400발의 미사일 비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는 코드레드, 즉 최고 등급의 경계 태세가 발령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셔츠 단추를 2번이나 잘못 끼우면서도 박 소장이 대기 중인 오산 기지의 통신실로 달려갔습니다. 통신실의 대형 스크린 4개에는 이미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화면 중앙에는 대통령의 굳은 얼굴이 떠 있었죠. 그런데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실라스 손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손은 자기에게 유리한 카드를 계산하는 듯한 비열한 눈빛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손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록히드 마틴의 긴급 생산 라인을 돌리면 14개월 내에 추가 보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기존 자산으로 버티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4개월.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14개월을 기다리라고?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너머 오산 기지에 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스털링, 자네가 한국에서 봤다는 그 방패, 지금 당장 쓸 수 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하 55m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생산 라인과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구상열 기술관의 손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예, 대통령, 각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소니 즉시 반격했습니다. 안 됩니다. 실전 검증도 안 된 무기를 썼다가 실패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 그럼 우리 병사들이 방패도 없이 죽어나가는 걸 지켜보는 건 도박이 아니라 학살인가? 대통령은 손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한미 정상 간의 통화는 단 46초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함께 갑니다. 그로부터 46시간 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기지 22살의 미 공군 상병 케일럽은 활주로 옆 잠호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레이더 경보음이 기지 전체를 울리고 있었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이란의 미사일들이 뿜어내는 불길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병, 패트리엇이 포화 상태야. 추가 요격 불가. 방법이 없어. 옆에 있던 동료의 비명에 케일럽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패가 뚫린 하늘 아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기지 한 구석에 낯선 도색을 한 트럭형 발사대들이 일제히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천궁투였습니다. 케일럽의 머리 위로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저게 뭐야? 미군 무기가 아니잖아. 케일럽이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는 거대한 불꽃놀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들이 기지에 닿기도 전에 한국에서 날아온 방패들이 공중에서 하나하나 적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죠.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미사일 비사이로 한국의 방패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적을 찾아내 소멸시켰습니다. 표적 소멸, 계속해서 소멸 확인, 전탄 격추입니다. 통제실에서 들려오는 환호성이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케일럽은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닥쳤던 그 순간 이름도 모르던 먼 나라에서 온 방패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도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오산기지 통신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사라지는 붉은 점 하나하나가 곧 케일럽 같은 우리 미군 38,000명의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가 미국의 아들딸들을 구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잠시 후 벌어졌습니다. 3파 공격을 준비하던 이란 혁명 수비대의 통신이 CIA 감청팀에 잡힌 겁니다. 상대 측의 교체 확인, 기존 비행 패턴 분석 무효화됨, 추가 타격 시 성공 확률 0%, 작전 즉시 중단하라. 이란이 물러섰습니다. 한국의 방패가 단순히 미사일을 막은 것이 아니라 전쟁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 겁니다. 실라스 소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록히드 마틴 측의 전화를 받지도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멈춘 다음 날 새벽 워싱턴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여전히 중동 전역에서 송출되는 실시간 영상들이 떠 있었지만 어제까지 기세등등하던 로비스트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실라스 손의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가 펜타곤 비밀 채널을 통해 유포했던 한국 방산 데이터 조작 의혹 보고서는 현장에 파견되었던 CIA 분석관 코너 헨리의 실전 검증 보고서 앞에 처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헨리는 손의 신복이었지만 지하 55m의 완벽한 생산 라인과 서해안 실사격장의 100% 요격률, 그리고 34년간 한자리에서 영혼을 깎아온 구상열, 기술관의 손길을 보며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국 방패의 압도적인 실전 위력은 그 마지막 한 줄의 양심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헨리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요격 성공률 100%라는 숫자와 함께 손의 보고서가 어떤 경로로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실라스 손 부차관보는 국방부 감찰실에 의해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허위 보고서 유포와 방위산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배임 혐의가 그를 옥죄었습니다. 펜타곤 출입증은 회수되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록히드 마틴의 독점 체제는 단 6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원 군사위에서 한국산 도입 차단 결의안을 밀어붙이던 그레이슨 워커 역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 한국 방패의 기적 앞에서 그의 정치적 수사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뒤 저는 다시 브뤼셀의 나토 본부 회의장에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 폴란드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흘리며 수치심을 느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연단에 올라 전 세계 외교단 앞에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나토는 대한민국의 다층 방공 체계를 유럽 통합 방공망의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중동의 위기에서 입증된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동맹 전체의 생존을 책임지는 황금 기준이 될 것입니다. 28개국 대표단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전 저를 몰아세웠던 폴란드의 노바크 대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었다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영혼을 깎아 만든 방패에 대한 최고의 경의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한미 동맹 재정의 각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오래전 이름도 모르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흘렸던 피의 대가가 이제는 거꾸로 우리의 아들, 딸 3만 8천 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할 작은 동맹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가장 먼저 구하러 달려와 준 진정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미 국무부 역사상 동맹 관계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이 각서가 작성된 것은 나토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하늘을 지켜주는 대등한 동반자 관계. 이것이 바로 46시간의 기적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 질서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대서양에 짙은 푸른색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라크 산악지대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군번줄을 만지며 한국을 형제라 불렀던 바르자니 지휘관.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민족만이 방패의 무게를 알고 그 절박함이 만든 방패는 결국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조각이 남았습니다. 바르자니가 간직하고 있던 그 오래된 군번줄의 진짜 비밀. 그리고 한국의 방패가 중동의 사막을 넘어 전 세계에 던진 마지막 메시지 말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저는 다시 이라크 북부의 차가운 산악지대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의 화려한 연회장이나 브뤼셀의 세련된 회의실보다 지금 제 앞에 흙먼지 날리는 참호가 더 진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CIA 조율관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마친 저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낡은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카말 바르자니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한국산 장비로 무장한 쿠르드 민병대원들이 이란 국경 너머를 감시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이란의 전차 부대도 미사일비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방패가 그들의 하늘과 땅을 동시에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바르자니 지휘관, 이제 약속했던 군번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바르자니는 목에 걸려있던 낡은 쇠조각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에 닳고 닳아 각인이 희미해진 군번줄. 그는 그것을 어루만지며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제 할아버지는 유엔군 소속으로 한반도라는 낯선 땅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이름 모를 산고지들을 지키며 피를 흘렸죠. 그때 할아버지가 보았던 한국은 지금의 우리처럼 모든 것을 잃고 찢겨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그 민족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묵묵히 기어올라 결국 하늘을 나는 방패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이죠. 바르자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군번줄 뒤에 새겨진 아주 작은 글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한국의 한 대장간에서 새겨준 것으로 보이는 한글이었습니다. 진심, 그리고 동포. 할아버지는 한국을 도왔던 게 아니라 미래의 우리를 도왔던 겁니다. 수십 년 뒤 한국이 만든 이 방패가 할아버지의 손자인 저와 우리 부족의 아이들을 지켜줬으니까요. 에반, 당신은 아십니까? 거북이도 날 수 있다는 영화의 의미를 말입니다. 껍질 속에 숨어만 있던 거북이가 절벽 끝으로 몰렸을 때 살기 위해 발을 내딛는 순간 거북이는 납니다. 한국이 그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저는 바르자니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한국의 방패는 단순히 4조 8천억 원짜리 기술의 결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은혜를 갚으러 온 한 민족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방패의 소중함을 알고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민족만이 가장 정직한 방패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증명된 것이죠. 저는 이라크를 떠나며 마지막 보고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 한국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의 방패가 되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불고기나 케이팝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하 55m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나노미터 단위로 영혼을 깎는 장인들의 손길을 보며 오래전 군번줄에 새겨진 그 뜨거운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CIA 현장 조율관 에반 콜이 전해온 46시간의 기적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38,000명의 목숨을 구한 46시간의 기적. 28개국 중 19개국이 선택한 100%의 요격 성공률. 그리고 8조 원의 로비를 무너뜨린 단 하나의 진심. 우리는 숫자로 된 통계에 놀라지만 그 숫자 뒤에는 차가운 지하 공장에서 밤을 지새운 이름 없는 연구원들과 34년간 손끝의 감각을 지켜온 구상열 기술관 같은 이들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미국조차 포기한 납기일을 비웃으며 한국은 묵묵히 그들의 방패를 완성했습니다. 카타르 기지의 한 미군 장교는 한국산 체계가 가동되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영혼을 위한 보험 증서를 가져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로비스트들 사이에서 한국은 비를 같이 맞아준 대가로 세계의 존경을 얻어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부터 묵묵히, 그리고 결국은 옳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잊혀진 쿠르드 용사들의 희생과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행동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형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